안녕하십니까, 함현찬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 고전 중에 한 권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서 삼경 중에 한 권으로 알려져 있고,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로서 유학이나 또는 정치 철학의 근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각계각층에서 또는 학원과 대학에서 이 사서 그리고 삼경이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또 수업을 하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여타의 학문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동양 고전이라든가 또는 유학 사상 그리고 우리의 전통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에 상당히 천대받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한문이 어렵기도 하지만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의 전통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도 학문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오늘날 쓰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지 않는 한은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와 같이 우리의 고전과 동양의 사상을 집약시키고 있는 이러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되죠. 다만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과 또는 전공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이 공부하는 그러한 과목으로 전락해버렸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특히나 다른 논어 맹자와 같은 유학의 경전과는 달리 매우 심오하고 또 수준 높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유학의 목적과 정무를 근간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책으로서 오늘날에도 그 내용적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한문 역시도 우리가 조금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 쉬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커다란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손쉽게 알아보고 접근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학은 과연 어떤 책인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사서, 그러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중에서 한 편에 속하는 책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교경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어가 어떤 책이냐라고 물으면 인터넷 지식 검색에서도 보면 간혹 논어는 공자의 저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기도 하고, 맹자는 맹자가 지은 책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우리가 불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나눈 어록을 후대의 제자들이 말을 의론해서 수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논어,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의 어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학은 과연 누가 지었느냐? 대학의 저자는, 작자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예기의 한 편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기도 그 누구의 저작인지는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한 편이었던 대학도 그 작자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후대의 공자의 제자들이 함께 서로 들은 얘기들을 편찬한 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공자의 제자인 자사가 지은 자사의 저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얘기들은 거의 추측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또 중국 북송시대의 철학자인 정호라는 사람, 우리에게는 정명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정호는 공씨의 저작이다. 그러니까 공자나 또는 자사의 저작이다. 라는 식으로 추측성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송의 주자, 이름은 주희인데 우리는 주자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자는 대학의 내용을 경과 전으로 나누고 경 1장, 전 10장으로 구분해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펼쳤는데, 여기에서 주자는 대학의 경은 증자, 이름은 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간혹 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증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증자가 또 기술을 한 것이고, 저는 증자의 제자, 그 문인들이 기술한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역시 추측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예기에서 단행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 광의를 지은 이후로부터 독립된 저작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송 때 주자는 기존에 전해오던 대학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벌여서 대학 장구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대학 장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대학의 기본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기본 체제 중에서 경 1장은 그 대학의 기본 사상인 삼강령과 8조목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전 10장은 삼강령과 8조목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대학의 내용을, 그 원문을 읽어보고 또 그 해석을 알아보고 거기에 담아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펴게 되면은 무엇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하나됨이 되게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엔 지극히 좋은 상태에 머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고 지극히 좋은 상태에 머무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문을 좀 본다면 우리는 요 글자를 갈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다라는 동사로다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문장에서 쓰일 때는 무엇의 또는 무엇 하는 그런 의미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 또 이 어자는 일반적으로 어조사 그러는데, 처석격조사 어디어디에 또는 어디어디로 또는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서 이러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간단한 내용 중에서 이 책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유학의 근간이 되고 정무를 기술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로 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의 내용을 알아보면서 이 책이 유학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책인가를,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란 뭐냐?
대학이란 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학이란 소학에 반대되는 학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학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는 입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자서학이라든가 예를 들면 천자문처럼 글자를 공부하는 학문,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학문의 대가 되는 학문이 바로 대학입니다. 어른의 학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른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위대한 학문 또는 큰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큰 학문의 길, 우리가 동양학에서 도 그러면은 상당히 머리 아프고 또는 형이상학적이고 고원하고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고원하고 또는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한 얘기를 하는 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천근하고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그러한 도,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 그러한 의미에서 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이 위대한 학문이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길래, 대학이라고 할 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길래 이렇게 오늘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덕목으로다가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논어라고 하는 책을 처음에 펼쳐보면 공자께서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요즘 사람들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지겹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토익, 토플을 하고 참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우리에게 다가온 적이 있을까요? 왜 옛날 분들, 옛분들 또는 성현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공부를 했길래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배운 것을 또 익히는 것이 기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동양의 고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움, 학문의 대상은 오늘날과 같이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을 외우거나 또는 정보를 습득하고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하고 우리의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공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중국 북송 시대가 시작되던 그러한 초기에 호원, 손복, 석계라고 하는 세 분의 학자가 계셨는데, 그 중에 석계 선생 제자 중에 이천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정이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명도, 정호의 동생입니다. 석계 선생이 안자가 즐거워하였던 곳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천 선생은 그 자리에서 배워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대답을 들은 석계 선생은 대단히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안자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의 최고의 제자였던 안회를 얘기합니다. 안빈낙도 그러면 꼭 등장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여기에 대답처럼 궁극적으로 동양 철학, 특히 유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성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또는 어떠한 공부를 할까?
무엇을 하길래, 어떤 공부를 하길래 그 공부가 즐겁고 재밌고 기쁠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당히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도 볼 수가 있죠.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위기도 늘 코앞에 닥쳐 있듯이 늘 우리는 TV나 매체를 통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종말 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더군다나 요즘은 또 환경 파괴라든가 지구 온난화,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서 지구 멸망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위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이외에도 또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학문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문학의 위기다. 기초학문의 위기다. 기초과학의 위기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많이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뛰어난 교육열에 의해서 많은 공부를, 많은 학문을 섭렵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학문을 하는 그 내용들이 대단히 경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철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미술 학원을 다니고 여러 가지 특기 적성을 배우는 그러한 학원을 다니면서도 내가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어릴 때는 부모의 욕심과 경쟁력. 옆집 애는 뭘 하는데 우리 애도 뭘 해야지. 옆집에 저러고 있을 때 우리 애 그만두면은 위기가 오지. 더군다나 요즘 또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이야기를 하죠. 벌써부터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외국인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원에서 정신없이 또 영어 몰입 교육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즐겁고 기쁜 그러한 학문을 할까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표를 그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데서 찾지도 않고 또 그것을 향해서 물론 경쟁하는 사회에 있어서 성공을 하면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고 뒤처지지 않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삼을 뿐입니다. 이러한 학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학문은 지겹고 힘들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자꾸만 성인의 학문 또는 성현지학 이런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해지는 또는 엄숙해지는 그러한 느낌도 없지 않는데 좀 편안하게 우리가 긴장도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성인, 군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살다 보니까 대체로들 소인과 또는 소인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내 스스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직되고 사람들이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부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군자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여유롭게 성인의 학문을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거죠. 자, 아까 얘기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공부라든가 학문이라는 것이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고 극복하고 디디고 나의 출세를 위한 그러한 학문에 주로
내 자신을 거의 올인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종착역에 가게 되면은 무엇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 죽음이라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기 위해서 사나요? 물론 사람이 삶이 가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뭐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러한 얘기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갈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죽고 또는 죽어서 없어진다는 이 무상감, 멸절감에서 괴로워하고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고통 또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학문과 종교가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학문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동양의 옛 선현들도 바로 그러한 삶의 무상감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의 길을 궁극적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 성현들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 또는 삶의 무상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진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주 만물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한 학문이 바로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 그 중에서도 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내성외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수양을 해서 밖으로는 왕도를 펼치는 그러한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성외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다른 말로는 수기 아닌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수는 닦을수, 기자는 몸기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기자를 씁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유학은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사람들의 안녕을 함께 탐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얘기하는 이 커다란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숙이 아닌 내성 외왕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신이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성인이 되면 내 스스로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최고의 상태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학문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학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커다란 학문의 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보면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밝은 덕이란 과연 무엇이냐? 밝은 덕이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죠. 덕. 사람이 덕이 있다. 아주 후덕하다. 이러한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덕자의 본래 모습은 직자와 마음심, 고들직자와 마음심자의 합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고든 마음, 고든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마음이 고든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 고든 마음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원초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살려는 마음, 살려는 마음, 살려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합쳐놓으면 이것은 바로 성자가 되겠죠? 성자, 본성. 살려는 마음이 바로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곧게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삶을 풀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삶을 풀이를 하다 보면은 하나는 정신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양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특성을 내어온 것은 육체적인 삶보다는 상당히 정신적인 삶에다가 가치적인 우위를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물질 문명과 개인주의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서부터 삶의 목표를 육체적인 삶에다가 두고 그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학문을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기 위한 그러한 학문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한계 상황을 닥치게 되고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는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아주 많은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배가 고파 죽겠다. 삶의 목표를 먹이만을 구하는데 우리가 두고 있다면은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요구하는 먹이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몸에다가 보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 조금은 좀 미련해서 다른 짐승보다도 인간이 가진 이 육체는 좀 미련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허기를 면하고 배가 좀 포만감을 느꼈다 싶으면은 그만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욕구를 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뭐 성인병이라든가 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정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화라든가 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죠. 이 삶의 근원적인 힘,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곧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곧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직심, 곧은 마음, 덕, 성,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이 살고자 하는 마음, 곧은 마음, 본성, 덕, 이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죠. 이것들이 모든 존재하는 존재물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는 궁극적인 존재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고 친다면 어쩌면 불성이라고도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가지신 다음에 모든 존재가, 나 혼자만이 부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을 지닌 존재.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중생,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부처, 이러한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학에서도 그리고 대학에서도 바로 모든 존재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로 자리를 잡는 그러한 시기는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 시대라고 하는 대단히 혼란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나라, 중국 주나라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했죠. 공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강자 설명을 드릴 때 자산이, 증자니 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였던 거죠. 공자는 이러한 제자들을 이끌고 이 사회의 혼란함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공자도 역시 50에 지천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가 천명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존재의 본질, 본성, 곧은 마음,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래성인데, 그 본래성인데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질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현상적인 것들에 자꾸만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밝은 덕성을, 곧은 마음, 본성, 이것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삶, 몸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점점점 커지는 것이, 덕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욕이 커지게 되는 거죠.
과거 경전 속에서는 욕심할 때도 이 욕자 쓰고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원하다라고 할 때도 이 욕자를 쓰죠. 오늘날엔 욕심할 때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하나 더 넣어서 욕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욕심,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질, 육체가 가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더 큰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 상황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한 우리 속에 이런 우리 속에 토끼를 한 20마리 정도 기르고 여기다가 늑대도 또 한 마리를 싹 집어넣어서 함께 기르는데 어느 날 이 우리 속을 가만히 보니까 늑대라는 놈이 토끼를 잡아먹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얘는 악이야. 그래서 늑대를 제거를 해버렸더니 과연 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예쁜 초식동물인 토끼가 나중에 가면 육식동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늑대가 한 마리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안의 개체수들은 토끼의 개체는 자연히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게 될 텐데 천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토끼의 개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용납된 허용된 공간은 한정적이고 여기에 자라나는 풀은 먹고 싶다고 무한정 자라나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늘어난 토끼의 개체수들은 더 이상 여기에서 자라나는 풀만 가지고는 자기의 먹이를 다 채워나갈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네들끼리 잡아먹는 경우도 생겨나겠죠.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또는 몸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이 커지는 거고 이러한 욕심이 커지게 되다 보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은 이러한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난 게 나타난 것이 중국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면서 초래됐던 춘추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혼란기였던 거죠. 바로 이러한 혼란기에 그 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치료약을 투약했다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공자였던 겁니다. 공자가 50살에 1000명을 알고 났더니 나만이 1000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똑같은 1000명을 지닌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삶 또는 기질의 욕구에 의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덕, 살고자 하는 마음, 본성 이것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과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함 속에서 사회적인 혼란, 전쟁 이러한 것들을 함께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이고 궁극적이면서도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진 바로 이 덕을 밝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과제라는 생각에서 제일 먼저 위대한 학문, 큰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의 덕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명자는 덕을 수식해주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덕은 사실은 우리가 그 자체로 완벽한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밝은 덕. 모든 존재는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밝은 덕을 지닌 존재였는데 육체적인 삶, 기질적인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잃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질의 욕심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지 기질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 몸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존재할 때 그 존재의 근거로다가 또는 그 존재의 본질로다가 항상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있는데도 모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밝혀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큰 학문의 목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이런 마음을 먹고 원래 밝았던 나의 밝은 덕, 나의 본성을 찾아냈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또 실현했다. 나 혼자 깨닫고 나면은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나 혼자 깨달은 것 가지고는 또는 나 혼자만의 나의 밝은 덕, 나의 본성을 발견한 것은 큰 의미가 없죠. 나 혼자만 깨달아서 뭘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기질적인 삶과 육체의 욕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삶 속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나 혼자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본래적인 삶, 자기의 덕, 고든 마음,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 나아가고 확인해 나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본질을 파악하다 보면, 자, 내가 나에게끔 하는 나의 본질이 1000명, 또 다른 사람 역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 또는 원동력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된다면 육체가 아닌 본질적인 삶 속에서 자기들의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나와 남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삶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두가 다 부처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부처임을 모를 때에는 남과 다투고 남과 경쟁하고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지만은,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딱 볼 때 나만이 부처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부처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비록 육체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몸과 같은 하나됨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천성산 보존을 위해서 우리 지율 스님이 100일씩 단식 투쟁을 한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무슨 천성산 도룡뇽 하나 그거 살리겠다고, 개구리 한 마리 살리겠다고 왜 사람 굶어가면서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 끊으려고 할까? 나는 나, 도롱뇽은 도롱뇽.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 되겠죠. 하지만 바로 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 그리고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이 나와 딱 똑같은 그러한 1000명이라든가 또는 덕,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지율 스님은 스님이니까 나에게만 불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도롱뇽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존재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확신하고 또 한 소식 하셨다면은 알기도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것은 도롱뇽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 뿐이지 그 존재의 본질은 나와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깨닫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도롱뇽이 아니라 진짜 저 산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라도 우리는 함부로 해치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한 무생물적이거나 또는 동물,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는 우리는 한없는 끝없는 연민으로다가 또는 사랑으로다가 접근하고 다가가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가 그 삶의 본질인 덕, 밝은 덕, 성 또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그 사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친민이라고 하는데 큰 학문의 길의 두 번째 목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대학을 한 번씩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대체로 신자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자. 이것은 송나라 북송시대 때 정의천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의천이라고 하는 분이 친자는 신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데 큰 학문의 길이 있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자에는 보면은 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친구, 친하다, 친한 사람, 친한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주 깊게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알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 단순히 이게 친하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자유친의 친자의 관계는 장가 가서 애 낳고 나니까 느낌으로 친자의 의미가 다가옵디다. 몰랐는데 애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기우뚱해서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저한테도 그 느낌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돼요.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야, 저놈이 나랑 별개의 존재로다가 자기 다리로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 다녀도 저게 나랑 뭔가 이 하나로 연결된 그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솔솔 오는데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마누라도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 애가 가다 넘어지니까 이놈아, 네 몸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라. 조심하여 잘 보살피도록 하여라. 알아듣지도 못하나 얘기지만 그런 것을 보면 이 부자유친할 때 이 친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하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석은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친 속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본질적인 존재로다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체적으로는 남과 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겠지만은
우리가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존재의 본질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존재가 그냥 친한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됨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하나가 알아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학, 특히 유학에서는 하늘, 천 또는 천명 또는 성,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 또는 덕, 이러한 개념들은 범주에 따라서 달리 쓰여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천 내지는 천명이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이라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태극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르지만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나의 존재의 본질이 천명이다, 덕이다, 다른 말로 천이다, 하늘이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내천, 그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은 한국의 사상이죠? 한국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시대, 고려 말에 그 학자인 이익 선생도 천인무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인무관.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틈이 없다. 요게 기본적으로 한국 사상입니다. 한국 사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군 신화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하늘의 자손이잖아요. 그 유전자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유전자는 하늘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존재의 본질은 하늘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늘이에요. 내 삶의 주인공은 하늘이야. 그게 나의 존재의 본질이야. 내가 나를 관조해서 내 내면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원동력, 나의 진면목, 이것이 무엇이냐? 스님들은 그 본래 면목, 불성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은 공자적인 입장에서 또는 유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그것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태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태극의 존재, 하늘의 존재, 천명의 존재. 나만 하늘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가 다 하늘인 거죠. 내가 나이게끔 하는 것이 하늘이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나이게끔 하는 것은 불성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됨의 존재,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한 몸과 같은 존재를 알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사회적인 갈등과 나와 남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면을 우리는 백성들과 하나 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존재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변과 사회와 국가와 우주 만물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됨의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사회적인 혼란과 또는 그 전쟁 이러한 상황은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세상이 바로 지금 여기 세 번째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지극히 선한 상태에 머무는 데 있다. 지극히 선한 상태라는 것은 나와 남, 내 주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서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됨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됨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커다란 학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선? 그럼 다들 착할 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착할 선자가 많죠. 그런데 이 한문을 해석할 때 이 선자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잘이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역시 공한증은 이제는 뭐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중국과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상대편 선수가 아주 강슛을 날렸을 때 골키퍼가 아주 잘 막는 그러한 순간을 아나운서들은 선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방했다는 말은 착하게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잘 막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처 역시 착한 처리가 아니에요. 잘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과불급,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상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용의 상태라 얘기하기도 하고 중도의 상태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대학에 있어서의 최고의 상태에 머무는 거죠. 이러한 사회를 유학에서는 대동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